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3월 8일 해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란 가족방 입장하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컨퍼런스 리그 아약스 대 아스톤 빌라. 아약스는 다득점 다실점 양상이 짙습니다. 유로파리그에서의 성적은 전임 감독 시절에 쌓은 전적이 있어 현재 기세를 100% 반영한다고 하기는 어려워도 실점이 많다는 점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공격적으로 수비를 하면서 빠르게 전진시키는 상황을 만드는 점은 공격진에서의 힘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이나 이 수비가 실패한 상황에서의 리스크가 클 것입니다. 빌라는 와킨스 베일리 조합이 아약스의 높은 라인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아스톤 빌라도 역습을 높은 위치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높은 라인을 잡는 것은 어느 정도 필수적입니다. 디뉴가 없는 상황에서는 조직력이 떨어지면서 수비가 말썽을 피우는 빈도가 높기는 했는데 디뉴가 돌아온 상황에서는 오프사이드 라인을 컨트롤하는 능력으로 상대의 공격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경기는 아스톤 빌라가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이 모두 득점력에서의 강세를 위해서 높은 라인을 구축하는 편입니다. 공격적인 수비에 대한 대응이 오프사이드 라인의 컨트롤에 능한 아스톤 빌라가 더 능숙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디뉴가 돌아오면 높은 압박 라인이 오히려 공격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몰데 대 클럽 브리에. 몰데는 플레이오프에서는 레기아를 상대로 2승을 챙겼습니다. 다만 조별리그에서는 오픈 플레이에서의 효과를 잘 보지 못해서 몰데가 상당히 고전한 만큼 몰데가 보여준 유럽 대항전에서의 성과가 아주 뚜렷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클럽 브리에의 최근 수비 상황이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지만 몰데도 유럽 대항전에서의 수비 성과에는 늘 기복이 따랐습니다. 클럽 브리에의 경우 최근 리그 성적에서 기복이 심합니다. 특히 후반에 골을 허용하는 빈도가 높아서 먼저 골을 넣는 상황에서도 난전 양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매우 아쉬울 것입니다. 물론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는 클럽 브리에가 고전하는 템백 수비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이득이라면 이득일 수는 있습니다. 몰데의 승리는 리스크가 있을 것입니다. 플레이오프에서야 레기아를 상대로 잘했지만 조별리그에서는 냉정하게 세트피스에 의존하는 양상이 짙었습니다. 두 팀이 모두 최근 수비 상황에서의 기복이 있었지만 클럽 브리에가 템백을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해볼만합니다. 슈투름 그라츠 대 릴. 슈투름은 아탈란타나 스포르팅 같은 상위 전력을 상대로도 무력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력의 차이를 극복한 모습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 아무래도 조직적인 압박을 만나면 슈투름 그라츠도 공격에서의 고전이 이어졌던 것 때문입니다. 릴이 올 시즌 강하고 조직적인 압박으로 수비 상황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좋다는 점을 감안하면 슈투름 그라츠가 유럽 대항전 조별리그에서 보여준 패턴을 그대로 따라갈 듯 합니다. 릴은 이번 시즌에는 라인을 크게 올리고 압박하는 것이 닭공 시절의 화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밸런스를 맞추거나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릴이 지난 시즌까지 이어졌던 라인을 올린 상황에서 강호를 만났을 때 큰 차이의 스코어가 나오는 빈도는 확실히 줄어든 모습이 있습니다. 슈투름 그라츠그 강호들을 상대로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은 아니나 조직적인 수비와 압박을 만나면 공격적으로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그나마 릴이 강한 공격력을 발휘하는 페이스는 아니라는 점을 들어 한 골 차이의 석패 정도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피아코스 대 텔아비브. 올림피아코스는 원정에서 약골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홈에서 더 힘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리그 기준으로 홈에서는 6할이 넘는 점유율을 평균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득점력에서의 꾸준함은 홈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물론 상대가 맞불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뒷공간이라는 약점이 공략당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공격적으로 가는 것이 팀의 스타일이기는 합니다. 텔아비브도 상당히 공격적인 플레이와 압박에 능한 만큼 공격력에서의 문제가 있는 팀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압박 때문에 팀의 힘이 풀리는 상황에서는 매우 약한 편인데 올 시즌 유럽 대항전 조별리그에서 허용한 골 중 2골을 제외하면 모두 후반에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화력으로 이를 때우고 있기는 한데 골을 허용하는 시간대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올림피아코스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두 팀이 모두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난전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물론 올림피아코스가 더 꾸준하게 득점력을 발휘하는 편이고 텔아비브의 압박이 체력 때문에 풀리는 상황에서의 수비력은 냉정하게 좋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르베트 대 풀젠. 세르베트가 전승을 기록하는 등 리그나 플레이오프에서는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세르베트가 강한 화력으로 상대를 어누르는 것보다는 수비의 힘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홈에서는 로마도 1대1로 잘 막아냈을 정도로 강세가 있는 편인데 유럽 레벨에서는 강한 압박을 만나면 공이 중앙을 뚫기 어려워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풀제는 조별리그에서 전승을 기록하면서 무난하게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리그와는 달리 다득점, 다실점 양상을 굳이 만들기보다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선과 본선에서 멀티 실점 없이 도합 3실점으로 상대를 막아세우는 등 조심스러운 운영이 풀젠의 유럽대회 호조에 영향을 미친 바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승부를 예상해봅니다. 두 팀이 서로 조심스럽게 운영하면서 신승 양상의 강점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세르베트가 홈에서 실점 통제력도 좋은 편이기는 하지만 중앙을 뚫어버리는 양상에서의 약점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공격력을 확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생질로아즈 대 페네르바체. 생질로아즈는 홈에서 리버풀도 강한 기동력과 압박으로 잡아버리는 등 꽤 호조를 보여주는 편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리버풀이 힘을 상당히 뺀 상황이었고 생질로아스도 리그와는 달리 결정력이 유럽 대항전 레벨에서는 좋아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멀티골을 유럽 대항전에서 펼친 경기는 모두 홈에서 펼쳐진 경기였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을 만합니다. 페네르바체는 제코나 베카오 같은 유럽 4대 리그 팀 소속 선수들 위주로 상당히 스쿼드의 질이 높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유럽 대항전에서는 노르셀란에게 1대6으로 지는 등 원정에서 약한 면모를 보여주지만 리그에서는 오히려 원정에서 밸런스가 더 좋아지는 면모가 있는 편입니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홈보다 공격성이 조금은 누그러지면서 실점률이 줄어드는 것이 큽니다. 경기는 페네르바체가 승리를 거둘 수도 있을 듯합니다. 리그에서야 생질로아스가 스쿼드의 힘으로 다득점을 펑펑 날리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 대회에서는 리그만큼의 페이스를 보여준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페네르바체가 원정에서 밸런스를 더 잘 맞추는 모습도 보이고 있으며 공격성이 그러진다고 해서 페네르바체의 원정 득점력이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자그레브 대 PAOK. 자그레브는 조별리그 초반에는 득점력 때문에 다소 부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만 홈에서 발카니와 아스타나를 상대로 다득점을 기록하는 등 잠재력이 아예 없는 팀은 아닙니다. 물론 자그레브의 강한 무기는 수비라고 봐도 좋을 것인데 베티스의 지공을 상대로도 버텨낸 것이 플레이오프에서 강호를 격파한 요인이 될 수 있었고 PAOK를 상대로도 두 번의 패배를 당했지만 스코어는 모두 0대1로 근소했습니다. PAOK가 불안한 점은 수비적으로는 난전을 허용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홈 원정에서 유럽 대항전에서는 점유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 프랑크푸르트나 에버딘 같은 팀에게 난전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보여준 득점력은 꽤 인상적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았지만 결국 자그레브를 격파하기 어려워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듯합니다. 경기는 자그레브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수비적으로는 조별리그 내에서도 문제라고 보긴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오히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살아나고 있는 득점력이나 베티스를 선수비 후역습 상황에서 잡아내는 모습 등 저력을 더 보여준 케이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카비 하이파 대 피오렌티나. 마카비 하이파는 피오렌티나를 상대로는 상성이 썩 좋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로파에서 이미 렌과 비아레알에게 매우 약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등 중앙에서의 힘을 과시하는 유형의 팀에게는 매우 약한 면모를 드러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마카비 하이파가 역습 성향에서 타격을 주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모를까 압박 싸움에서 밀리면 그대로 전진성이 억제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주말 일정이 로마라서 로테이션이 소수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탈리아노 감독이 늘 중원에서의 힘과 점유를 중시하는 편이기 때문에 중원에서는 늘 로테이션이 자주 돌아가는 편입니다. 결국 피오렌티나의 전반적인 점유라는 힘은 조합이 어떻게 나오든 일정하다고 보는 편이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오렌티나의 걱정이라면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늘 불안하다는 점인데 압박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대 전진을 저지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오렌티나가 우세할 것으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일단 중앙에서의 압박과 점유 싸움에서 패하는 상황에서는 마카비 하이파가 전진성을 거의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나마 역습으로 타격을 주는 상황을 강호에게 연출했다면 몰라도 유로파에서 렌과 비아레알을 상대로는 거의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피오렌티나의 플래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유로파리그. 스파르타 프라하 대 리버풀. 프라하는 안필드에서 승부를 보는 것보다는 1차전에서 최대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홈에선 유로파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점 커버에서 장점이 있는 베티스를 격파하는 등 좋은 면모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챔스에서는 난전 양상이 나오면서 코펜하겐에게 떨어지는 등 높은 공격성에 대한 리스크는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리버풀은 감독이 매우 머리가 아픈 상황일 듯합니다. 이 경기를 치르고 3일 만에 맨시티와의 일전을 준비해야 하는데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라서 로테이션을 돌리는 것도 모호한 상황입니다. 물론 소보슬라이 살라 같은 자원들이 일정 시간에 출전을 할 것이라는 점은 이 경기에서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인데 빡빡한 일정으로 인한 선수들의 체력이나 원정에서 높은 실점률은 부담스럽습니다. 리버풀이 여전히 강한 전력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일정상의 문제와 로테이션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상당한 문제인데 특히 스파르타 프라하가 매우 강하게 공격성을 보이는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리버풀도 수비 상황에서의 타격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S 로마 대 브라이턴. 로마는 데로시 감독 체제에서는 확실히 공격력이 좋아진 모습입니다. 일단 중앙에서의 강한 압박과 공격적인 플레이로 디발라와 펠레그리니가 보여주는 영향력이 늘었습니다. 물론 압박의 강도가 떨어지는 타이밍에서는 체력 난조로 인해서 수비가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경합과 피지컬에서 좋은 팀이라 토리노 전 3대2 승리를 제외하면 1점 아래로 실점의 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의 현재 스쿼드 상황을 생각하면 브라이튼은 공격적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 압박을 당기고 전환하는 식으로 공격에서 공간을 매우 잘 쓰는 편인데 마무리를 해주는 마치와 온더볼 능력으로 상대 시선을 끌어주는 미토마가 모두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로마의 강한 압박에 수비적으로나 기동력적으로나 약한 고리가 공략당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경기는 로마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봅니다. 확실히 중앙에서의 공격적인 플레이와 미드필더진의 경기 영향력이 높아진 것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서 실점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피지컬과 경합 상황에서의 강점을 로마가 잘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카라바흐 대 레버쿠젠. 카라바흐는 홈에서의 이슈를 잘 이용하는 팀입니다. 물론 레버쿠젠을 상대로 올 시즌 유로파에서 홈 패배를 당하기는 했지만 주전이 최상으로 나온 레버쿠젠을 상대로 페널티킥으로 0대1로 패한 점은 오히려 카라바흐가 선전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물론 당시 수비진에서 좋은 활약을 한 로마오 자파르퀴리에프가 카드 징계로 인해서 이 매치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점은 꽤 뼈아플 수 있을 것입니다. 레버쿠젠이 유로파리그에서 주전들을 모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리그에서의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레버쿠젠이 카라바흐 원정에서는 전력에 걸맞는 스코어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압박을 강하게 걸어야 하는 상황이 잦은 팀 특성상 유럽대회에서는 원정에서 그다지 화력이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3경기 5득점이라는 수치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레버쿠젠의 초반 화력과 비교하면 처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는 카라바흐가 홈에서는 레버쿠젠을 잘 상대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다만 수비에서 2명의 구멍이 생겼다는 점이 다소 까다로운 상황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도 레버쿠젠의 최상의 전력을 이미 홈에서 0대1로 잘 상대를 했던 만큼 레버쿠젠이 언더 상황으로 몰려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마르세유 대 비아레알. 마르세유는 홈에서는 리그와 유로파에서 모두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경기력도 다득점 양상을 잘 만드는 등 페이스가 좋습니다. 다만 감독이 선수비 후역습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코트 디부아르 감독직에서 해임당한 원인이 되기도 했고 비아레알이 이제는 스피드라는 요소도 공격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로파에서 보여준 홈 경기는 무패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난전 양상이 꽤 강했습니다. 비아레알은 기본적으로 파레오가 돌아온 상황에서는 중앙에서의 전개가 되면서 힘을 얻는 상태입니다. 물론 파레오의 전개에만 매달려야 했던 전반기에는 다소 지공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게데스와 트라오레가 합류한 다음에는 점유가 높지 않은 매치에서도 승점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소시에다드 전과 그라나다 전은 모두 점유가 상대보다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속공 상황에서도 마르셀리노 특유의 색채가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경기는 마르세유가 홈에서 아주 강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하나 선수비 마이너스 후역습 상황에서 약해서 직전 감독직에서 해임이 되었다는 점은 생각해야 할 것이고 비아레알도 이제는 지공에만 매달려야 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마르세유의 유로파 홈 전적도 난전 상황이 강했다는 점도 포인트입니다. 벤피카 대 레인저스. 벤피카는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플레이는 본인들이 점유를 가져가면서 경기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챔스에서는 초반에 공격력이 잘 통하지 못해서 고전했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컬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디마리아, 마리오 오타멘디 같은 주력 선수들이 나이가 많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인저스는 리그에서야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탑독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하지만 레인저스의 유럽 대항전 위치는 철저한 언더독이고 아인트호벤을 상대했던 챔스에서도 철저하게 역습으로 상대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인터뷰에서 장점이 기동력이라는 점을 과시하는 결과를 화력에서는 보여주기는 했는데 문제는 상위 전력을 상대하는 수비적인 강점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기는 벤피카가 우세해 보입니다. 일단 벤피카가 철저하게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이 상황에서 언더독 입장의 레인저스가 유럽 대항전에서는 그다지 강점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동력을 발휘한 상황에서의 공격적인 장점은 레인저스도 보여준 편이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대 웨스트햄. 프라이부르크는 불안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언과 비긴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프라이부르크의 수비가 아주 안정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활동량이 주무기인 팀이 일정이 빡빡해지는 시기에는 상당히 허술한 모습을 보이고는 하는데 같은 리그의 프랑크푸르트가 흔들리는 양상과 매우 비슷한 상태입니다. 사실 바이언과의 대결에서도 비겼지만 상위 전력에게 약하다는 단점을 극복한 면모는 아니었는데 올 시즌 유로파에서도 웨스트햄에게 더블을 당하면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웨스트햄은 파케타가 돌아온 브렌트포드전과 에버튼전에서 모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파케타가 없으면 중원에서 공을 풀어줄 선수가 부족해 경기력이 매우 지지부진해지는 양상이 강합니다. 파케타가 아직 폼이 완전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에버튼 원정에서 보엔 쿠두스, 워드 프라우즈 등 공격에서 역할을 해주어야 할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힘을 얻었다는 점은 확실히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웨스트햄의 승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활동량 기반의 프라이부르크가 슬슬 힘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수비 상황에서의 난조가 있는 모습입니다. 웨스트햄이 파케타가 있으면 경기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지난 2연전 2승에서 증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유로파에서도 웨스트햄이 2연승으로 프라이부르크를 매우 잘 사냥한 편이기도 했습니다. AC 밀란 대 슬라비아 프라하. 밀란은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는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공간을 잘 커버하지 못하는 단점은 있는 편입니다. 다만 화력으로 상대의 압박을 분쇄할 수 있는 가짓수가 많아서 상대를 공격력으로 이기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노려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테오 레앙의 측면 공략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지루를 향한 롱킥으로도 밀란이 상대의 강한 압박을 부수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는 리그에서도 종종 나왔습니다. 슬라비아 프라하가 3-4-3의 압박을 바탕으로 로마를 상대로도 무실점을 기록한 매치가 있기는 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밀란이 상대의 압박과 수비를 부수는 가짓수는 상당히 많은 편이기도 하고 원정에서는 상당히 난전 상황이 잦게 일어나는 등 리그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유로파 원정에서는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아쉽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 내 밀란이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수비 상황에서는 포켓 공간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겠지만 화력적으로 상대의 압박을 부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패가 많다는 점이 긍정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전술로 인해 안정적으로 로마까지 막아낸 슬라비아 프라하라고 하더라도 밀란의 공격성에는 고전할 수 있으며 유로파 원정에서는 기복이 없지 않았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